3, 2, 1. And action.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꼭 해야 돼 이거? 일단은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톡톡 영화 만담. 음성 변조에 네.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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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톡톡 톡톡 영화 만담. 어떡하지 나? 죽어도 생각이 안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대박 PD 9 PD라고 그래. 뭐라고? 대박 PD 9 PD.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직 적응 못한 구피디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에 늙지 않은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 조입니다. 예, 18년 차 김 기자입니다. 18년차 기자고. 18년 차. 앞에 네이밍 만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남들 하는 건 나 하겠다고.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난번 2회차 녹음은 베타 버전으로 진행했고요. 완전히 시작한 게 아닌 제로 버전으로 했고 2회에 걸쳐 베타 버전 나갔는데 처제가 들었습니다. 아, 결혼하셨군요. 네, 처제가 듣고서 처제가 애도 있습니다. 예. 신상. 아, 애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다. 신상이 이게 밝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야. 전혀 다 알아, 아무도 알아. 궁금하지 않아. 하건 말건. 근데 처제가 한마디 했으면 형부 재미없어. 진실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베타 버전 형부만 재미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재밌는데 형부만 재미없다는 거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아니, 그래서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김 기자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네, 베타 버전 이래서 그렇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목소리 되게 웅웅거려. 그건 집사람 얘기입니다. 아내는 마이크와 그 간격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 목소리가 웅웅거린다. 안 그래도 웅웅대는 사람이 더 웅웅거린다라는 그런 비수만 등에 2개를 맞고 지난주에 반응이라고 2개를 받았습니다. 그게 딱 격한 반응. 가족 내에서 이미 이제 이런 내분과도 같은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저 이게 전주영화제 기간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직접 이제 반응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보기 끝까지 듣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저도 이제 가족한테 그런 반응을 아니 들었다고 나는 재밌. 이제 이걸 누가 듣나 싶어. 들었다고 재밌다고 그래서 그거 누구 나온 거 들었어? 뭐 여기 장병원 프로그래머도 전화 연결했는데 거기 병원이가 나와? 다 안 들은 거야. 앞에만 들은 거야. 그래서 아 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거기 뭐 유반장도 있잖아. 그럼 유반장은 누구지? 그 사람은 목소리가 안 그러니까 들렸는데. 끝까지 듣게 하려면 막 선물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듣고 청취자 퀴즈 복권 추천 같은 그런 거 거 할까요? 그런 거 해서 선물도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 우리 저부터 해보고 뭐 필요하면 제가 집에 있는 DVD라도 갖다 와서 가지고 그렇죠. 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듣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아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듣지 마. 그럼 안 돼. 잘하겠다 그래야지. 듣지 마. 그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그래. 구피디는 저는 야, 이게 누가 듣나 이런 거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산 타고 이럴 때 듣기 괜찮을 것 같아. 산 타고 이럴 때. 그다음에 빵 터졌다. 데이터 무제한인 사람들. 산에 혼자 가나요? 산에 혼자 가? 아니 어쨌든 귀에다 뭐 꽂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옆에서 라디오 듣기도 좀 그렇고 뭐 음악만 듣기엔 좀 심심하고 근데 집중하기는 싫고 이제 이럴 때 들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아니 너무 집중할 만한 내용들을 얘기만 하면 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난 그랬으면 좋겠네. 산에 막 가다가 막 듣고 탐정물단 보러 그냥 내려왔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사돈의 벌전을 보러 가야 되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했나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설득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뭐 몇몇 영화만 밀어주거나 우리 아니면 아예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난 이 영화가 좋다 싫다. 아니 본 영화가 몇 개 없어. 사실 그게 문제야. 우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게 지인들 중에 뭐 그냥 우정 차원에서 뭐 한두 번 들어준 사람이 있었겠지만 과연 계속 들을지 좀 의문이고. 어쨌든 들어준 친구들 고마워. 시니컬하네. 그래도 18위까지 한번 갔잖아. 12위까지 갔어. 맞아. 12위. 그렇게 많아 팟캐스트가? 영화만 7,000개래. 영화만. 이거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지금 신기한 거야. 되게 많이 들어.
우리 12위까지 갔어. 그래서 지금 야망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겠다 막 이런. 아니 영화를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 소리 듣는다니까 이제. 그 오늘 이제 공식 첫 번째 녹음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는지 먼저 김 기자 좀 그 앞에 첫 번째 코너를 진행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자기적인데요. 주시겠어요? 너무 기성 너무 진행자. 너무 신경 흉내 교육 방송 같아요. 예, 김 기자님 그러면 하던 대로 합시다. 좀. 첫 번째 어차피 이제 개봉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 주가 굉장히 그 화제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따로 이야기할 곡성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엽기적인 그녀 2. 예. 벌써 15년 만에 소편이 나온 그런 영화인데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 한중 합작 영화의 어떤 좀 안 좋은 사례까지는 아니어도 좀 안타까운 사례로 남지 않을까. 만들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개봉을 최근에 하는 거죠. 예, 근데 좀 이 한중 합작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또 이제 제3의 사랑 이재한 감독과 그리고 이제 송승헌, 유혁비가 출연한 그 제3의 사랑이 개봉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이혼하는 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휙휙 어떻게 꺾일지 모르고 진행되는 그런 영화인데 독특한 영화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괜찮은 영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독립 영화 이제 사돈의 팔촌 이따가 5월 12일 개봉입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민병훈 감독의 평정지혜는 평정지혜다. 그 중국의 아티스트죠. 평정지혜에 대한 다큐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상당히 실험적인 영화고요. 실험적인 영상이고 배우들도 출연하고 다큐와 픽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합된 그 미술가를 그렇죠.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또 미술가의 미술 세계와 그 미술 세계를 배우들이 또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독특하고 오묘한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 영화 다이버전트 시리즈 좀 약간 마이너죠. 이게 그러니까 메이저 시리즈는 아니죠. 전작이 인버전트 있죠. 다이버전트, 인버전트, 얼리전트. 3부작. 아니요. 하나 더 나옵니다. 예. 근데 갈수록 조금씩 실망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후반부의 액션은 괜찮은데 그것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요. 예, 기다리기가. 그 다음에 이제 클랜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탄. 감독이 누구죠? 감독 이름을 제가 외우지 못했어요. 감독상은 타는데 감독 이름 몰라. 감독 이름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 영화고요. 71년생 저랑 동갑인 감독인데 팩트 체크 들어가겠네요 또. 팩트 체크입니다. 영화 클랜은 2015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감독은 파블로 트라페로이며 주연은 기레르모 프란셀라와 페트루 란사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로 바뀌는 그 격변기에 일어났던 어떤 범죄 사건을 실화로 한 이제 소재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괜찮은데 평단이 굉장히 격찬을 하고 있는데 그 격찬만큼 정말 괜찮은가 이건 조금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수작이긴 수작인데 감독상을 탈 만한 영화인 것 같긴 한데 좀 그 부분은 근데 좋은 영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쪽에 이렇게 감독의 어떤 그런 연출력이나 작가적 성향 내지는 좀 독특한 할리우드 영화 이외에 독특한 어떤 그런 소재의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그런 관객들이라면 분명히 사랑할 만한 그런 영화고 그리고 이제 그 구피디와 제가 이제 같이 봤던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구피디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이거요? 예,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네, 이게 그 응답하라 1994 재밌게 봤던 관객들은 대만판 응답하라 1994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5월 11일 개봉이네요. 네, 아마 예전에 그 대만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사실 범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에서를 제외하고는 진짜 인기가 많았었는데 거의 그때의 그 인기를 좀 다시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나의 소녀시대. 여기 주인공들이 거의 신인급이었는데 이 작품으로 그냥 일약 스타가 됐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왕대륙 씨. 대륙이야? 한문도 보니까 진짜 왕대륙 씨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중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 성조 넣어서 좀 읽어보고 싶은데 읽기가 읽어봐 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한문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근데 왕대륙?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왕대륙. 그다음에 여자 배우는 송은화. 약간 우리 보면서 누구 닮았다고 그랬었지 송은화? 송지효 좀 비슷하다. 송지효 맞아. 송지효 살짝 닮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저 감독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페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자 감독이야. 프랭키 첸이라고. 프랭키 첸이라는 여성 감독인데 한국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장면 막 놀라장도 나오니까 영화에 보다 보면 너무 롤라장? 예. 놀랬다고 그런 줄 알아. 아니 그 보다 보면 너무 친숙해서 놀라요. 내가. 그렇죠. 너무 그리고 친숙해서. 왜냐면 우리가 고시대 이제 막 동경하던 문화가 예를 들면 홍콩 배우들 거의 똑같아. 여기도 홍콩 배우들에 대한 막 이 그쵸. 동경과 막 팬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재밌게 봤던 관객들이라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소녀시대는 안 나옵니다. 이 영화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봉작 중에 그 캄포스라는 그런 이제 스페인 호러가 하나 있고요. 굉장히 잡다한 그런 요소들이 좀비도 나오고 뭐 과학 실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후반부에 가면 좀 약간 아쉬워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히어 애프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나스폰트리에가 만든 그 영화사 있죠. 젠트로파. 거기에서 최근에 만든 신인 감독을 등용한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작년 서울동명화제 상영작입니다. 예. 해외 초청작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기대할 만한 영화죠. 예. 예. 그 태양 아래라는 영화는 지난주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를 봤더라고요. 무슨 영화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다큐죠, 다큐. 처음 근데 들어보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 네티즌 평점은 9점이에요. 근데 평론가 평점은 5점대예요. 이제 덧글을 봤더니 역시 평론가들은 좌빨이다. 그래서 이 영화를 평가를 하지 않는구나. 이 빨갱이들아. 막 이렇게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평론가가 누군가 봤더니 우리 김 기자가 평점을 줬더라고. 근데 김 기자 평점이 8점이야. 제 친박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김 기자한테 이 영화 봤냐 어떻게 봤더니 그 평도 잘 썼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알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예고편을 포함해서 조금 쭉 봤는데 못 만든 영화 같진 않은데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영화라서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근데 이 영화도 2만이 넘었어요.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하도 그렇고 네티즌도 그렇고 다 이 영화를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나는 이 영화가 그렇게 막 이념적인 영화라거나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몰이를 한다거나 이런 영화라기보다 이 감독이 러시아 감독이에요. 러시아 감독.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감독인데 이제 평양에서 다큐를 찍으러 가니까 그 당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찍은 필름은 다 검사를 받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막으로 나와요. 이 영화의 모든 이제 그 푸티지들을 검사를 다 받은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데 그 설정 이런 거 상당히 지도자 종모가 나옵니다. 거기. 지도자 종모가 나와서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지 않겠어? 그러면서 레디 액션을 해요. 그러니까 다큐인데 연출자가 있는 거예요. 연출하는 과정을 이제 NG 장면인데 그거를 빼지 않고 넣은 거죠. 그 앞뒤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북한이 이제 어떻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조금 뭐 우리가 북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만 봐도 뭔가 통제되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들을 다 드러내는 게 나는 좀 후지지 않나. 근데 저는 어떤 부분들이 좋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에서 나온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그 분위기를 담아낸 그런 컷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우연찮게 담겨진 그런 장면, 표정. 다큐 찍다 보면요 그런 건 다 드러나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확 대비시켜서 이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흥미로웠던 건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이념적인 이런 거라기보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댓글에서 보듯이 이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신기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를 본 게 공식적으로 영화를 본 게
국제시장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란 갔다 오자마자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메시지죠, 메시지. 아니 애국 뭐 메시지.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할 이런 소재를 특별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죠. 태양의 후예도 끝났고 이제 태양의 후예, 태양 아래 그렇게 연결되는군. 태양의 후예를 생각하시면서 근데 저는 태양 아래를 보셨군요. 이 영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뭔가 흥미가 생기네요. 네. 뭐 흥미로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맨 완전 꼼수로 만든 다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자 아이의 모습 있잖아요. 진미. 네, 진미라는 아이의 진미죠. 모습이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엔딩도 나름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엔딩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단지 그냥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체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분단 체제 안에 살고 있는 건 현실인데, 이거를 너무 그런 소재를 담은 영화들만 나오면 이제 일단 모든 판단 기준을 다 때려치고 그냥 그것만 갖고 보거든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내용적으로 담았지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내 말도 그 말인데 그러면은 이 영화도 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럼 다이빙 벨 왜 못 틀게 하냐는 거지. 너무 가셨는데요. 아니 내 말이 그만. 이 영화도 보고 저 영화도 보고 그 영화 자체를 판단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북한을 찬양하는 영화든 북한을 비판하는 영화든 한국 사회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는 관객들의 선택에 맡기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빙 벨이나 영화는 사실 범주가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테마에서 내가 좀 놀란 거는 우리 김 기자가 평점 8점을 줬다는 거. 관심 주목도가 쫙 올라갔다는 거. 근데 네이버는 7점 이상 줘야 추천이에요. 옛날에 6.5였는데 올렸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평자들이 하도 후하게 점수를 줘서 그 IMDb에 가면은 9점대 영화가 딱 두 편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랑 대부. 딱 두 편만 9점대고 IMDb에 가면 다 9점대가 아니에요. 8점대예요. 아무리 걸작이라도. 근데 15점을 준 거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10점 만점에서 걔들은 짜다고. 네이버 가서 점수 봐요. 9점대 200편이에요. 200편. 예, 네티즌이 준 게 5점대더라고. 진짜 좋았나 보지. 200편이야. 어쨌든 김 기자는 좋았던 걸로. 아니 나는 뭐 영화 이렇게 좋다 이런 것도 변명 안 해도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네이버 평점 같은 경우에는 7점이 그 추천이에요. 예전에 6.5였는데 올렸거든요. 그럼 7점이면은 별점으로 한 사람 3개 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별점 3개면은 추천으로 그냥 괜히 암묵적으로 동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11 같은 데서 박평식 선생이 7점 주면은 이거는 막 꼭 봐야 돼. 난리가 나는 거. 평식이 형이 7점 줬대. 이건 꼭 봐야 돼.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추천하려면 7점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평자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내가 8점을 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기자가 8점 줬는데 평균이 5점이면 다른 사람이 몇 점을 준 거야? 뭐 4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줬더라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평점 뭐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굳이 이제 평점에 그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걸 되게 많이들 모르시더라고. 컷.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니, 이런 얘기를 원하지 않을까? 진짜 나는 사람들이 원래는 뭐 평점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그게. 네. 예. 평점의 세계. 평점의 세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가 떠난 후 수염도 안 깎고 괴로워했어. 내면도 그림도 널 그리워해. 네가 화내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때 침대에 같이 있던 금발머리 정말 뽀삐였어. 널 만나고 싶어. 널 기다릴게. 내 두 손을 잡고 함께 얘기하고 싶어. 용관아, 뭘까? 당신을 기다립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트레일러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많이 찾아주시고요. 서울극장에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이제 화제작으로 이번 주에 이제 거론되는 게 그 곡성 그리고 탐정 홍길동은 개봉을 했는데 지금 캡틴 아메리카에 이제 묻혀가지고 그 이제 아직 100만을 못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0만을 못 가고 그냥 손익분기점을 못 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안타까운 영화죠.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조성희 감독이 나름대로 어떤 스타일리시하게 그 한국에서 없는 화면들을 만들어내려고. 근데 마침 또 이제 신시티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패러디한 게 아닌가, 거기에 그걸 너무 차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은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젊은 감독이 자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보면서 조성희 감독이 남매의 집으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영화랑 가장 흡사한 형태의 영화다. 남매의 집이 어떤 영화인지. 남매의 집은 조성희 감독이 영화 아카데미 시절에 만든 중편 영화예요. 한 40분이 넘는 영화인데 방 한 군데서 그 남매 둘과 그리고 그 외부의 침입자 2명과 4명이 벌이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압도적입니다. 한 40분짜리지만 설정이 이제 그 대마왕이 이렇게 지구를 정복했다. 뭐 그거 안 나오죠.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아니 거지. 그 라디오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렇죠. 소리로 벨저부비 뭐 네. 벨저부비 이제 왕 그 악마 중에 이제 최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셔 뭐 이런 것도 네.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다른 상업 영화들을 압도할 정도로 완성도로 보여줬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죠. 좋아하는 영화고. 근데 그 이후에 일단 저는 늑대소년 이 영화는 조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아카데미에서 만든 장편 영화가 짐승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근데 그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이거는 그 제가 기대했던 조성희 감독의 어떤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 있고 어떤 그 순수의 세계와 악의 세계와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을 나름대로 상당히 정갈하게 그려낸 영화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근데 관객 반응은 그렇게 썩 올라오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건 아마 개봉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 11호에 묻힐 영화인가? 뭐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캡틴 아메리카의 가장 직격탄을 맞은 영화가 사실 영화라고 수가 있는데 그 요인도 있고 사실 조금 관객들이 아주 조금은 낯설어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낯설 수 있죠. 낯설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느끼는 그거 새롭다고 해서 와 할 수 있는 관객들도 있을 텐데 CG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세계 자체가 한국 영화라는 어떤 그 특정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뭐 필름 누아르라는 어떤 장르적인 구조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미국 영화들은 신시티 같은 거 그냥 뭐 아랑곳 없이 그냥 막 빛을 갑하고 피를 막 하얀색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유희를 보여주는데 한국에서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유희를 보여주는 그 영화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되게 B급 장르의 그 저예산 영화에서 할 법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좀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그 낯설다는 건 새로움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조성희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영화적인 세계가 조금 약간 불투명하긴 하지만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봤어요. 조성희 감독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남매 집 이제 그게 사사건건이라고 옴니버스로 묶여서 개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단편 3개를 그 다운로드 공식 다운로드들이 이제 가능한데 다운로드 사이트를 가면은 그 보면은 그 영화 보면 이제 햇님 달님 그 오누이 그쵸. 얘기랑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짐승의 끝 보면은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얘기 같아요. 임신한 여자가 그 응팔에서 정봉이 애인이었던 이민지 씨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 이제 동정녀 마리아처럼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막 애를 낳으러 고향에 막 갑니다. 일종의 로드무비였죠. 그렇죠. 그리고 늑대소년은 말 그대로 늑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온 거고 탐정 홍길동은 이제 홍길동제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한 이야기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되게 이질적인 요소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탐정 홍길동도 홍길동전 고전에서 여기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를 붙여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낸 게 이제 조성희 감독의 색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번에 탐정 홍길동에서는 그 비주얼적인 요소가 굉장히 두드러졌지만 그 전작들에서도 그런 공간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늑대소년 같은 경우 늑대소년을 제가 이번에 뭐 일이 있어 다시 한번 봤는데 탐정 홍길동 그러니까 늑대소년 실내 시내의 어떤 그런 미장센이나 조명 이런 데서 이 탐정 홍길동의 어떤 그런 단초들이 보여요. 실내 시내에서는. 그런데
이 늑대소년 야외씬이 꽤 많았던 영화고 이 탐정 홍길동은 다 세트에서 배경까지 다 세트로 CG로 거의 다 매트 촬영으로 세트가 아닌 장면이 한 두 커트, 네, 두 씬 정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 강 너머에 집이 있는 장면하고 마지막에 노을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딱 보는 순간 그 어떤 세트 바깥의 어떤 순수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이런 것들을 동경하지만 결국은 악의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그렸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상 깊었고 그 대중적인 평가와 무관하게 뭐 지금 빠르긴 하지만 재평가가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도 뭐 김 기자하고 얘기했는데 조성이 월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길게 다룰 뭐 그런 건 그런가요?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 그러니까 약간 종말론적 세계관 그게 네, 여기서도 맞아요.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홀로코스트처럼 이렇게 되는 얘기고 늑대소년도 뭐냐면 그 늑대소년 멸종시키려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 전에 짐승의 끝 남매 그 뭐죠 그 남매의 집은 아마 그 두 남매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 그것도 그 묵시록적인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설정 안에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차기작이 SF를 지금 뭐 꿈꾸고 있다, 계획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영화도 약간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미래를 다루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특이해요. 저도 남매의 집 몇 번을 봤는데 한 번에 잘 안 읽혀요. 쭉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레이어들이 있고 뭐 홍길동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홍길동 얘기는 전혀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을 보면 감독들을 보면 진짜 이 세계를 자기가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감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물게 조성희 감독이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성희와 어떤 누군가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로봇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이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노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감독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딱 듣고서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못 보신 분들은 그 일단은 캡틴 아메리카보다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편애적이야. 아 그래? 영화 좋아하는 영화 뭐 선택은 자유. 태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친박이 됩니다. 곡성 그렇죠. 네. 조성희와 함께 자기 세계가 확실한 그 30대 감독 중에 너무 확실하죠. 과연 기자와 평론가들이 현혹된 것이냐, 감독 자신이 현혹된 것이 낚인 아니냐. 것이냐라는. 저랑 그 유 반장이 같이 봤는데 유 반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 되게 좀 이상했죠. 영화가 일단은 굉장히 길고요. 그다음에 156분. 이게 영화가 거의 1시간 넘도록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계속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공포 영화에 그 모든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정리가 됐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 나홍진 감독은 코미디라고 그러던데. 코미디도 있어요.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죠. 네, 코미디도 있는데 그러기엔 또 후반이 너무 되게 진지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느끼기에 굉장히 야망 있는 누군가도 옛날 그런 얘기 했는데 되게 야망 있는 감독인 것 같은데 역시 아직은 조금 뭔가 나홍진 감독은 황해도 로맨스라고 했어요. 황해 로맨스죠. 그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 아내를 찾고야 말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이 사계를 파괴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로맨스죠. 근데 저는 이번에 곡성을 보면서 야 한국에서 이 감독 나홍진 감독만큼 지독하게 플롯을 막 파서 짜는 감독이 있을까? 정말 플롯의 승리예요. 이게 추격자나 황해도 느꼈는데 이 사람은 다 범죄 영화잖아요. 범죄 요소 다 살인 사건 일어나고. 근데 범인이 다 처음부터 다 깔고 가요. 추격자도 이미 지영민이 범인이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 황해도 누가 청부살인하러 간지 다 알려주잖아요. 하정우랑 뭐 다 이렇게 누가 누굴 죽이러 간다 다 알려주잖아요. 처음부터 다 알려주고 곡성도
살인 현장 가면 항상 그 용의자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죽인 애들이.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가 전혀 이게 감춰지지 않고 다 오픈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플롯으로 관객을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후를 다 알려주는 상황에서 범죄 영화인데 후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추격자에서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잡을 건데 하우로 파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황해에서는 근데 얘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건데 왓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와이 아니야? Y지. 근데 얘들이 왜 지금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건데 Y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2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유카원치카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정확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특이한 거죠.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범죄를 소재로 하면서 범인을 다 깐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요소를 가지고서 플롯을 짜가지고 관객을 아주 진 다 빠지게 집에 갈 때만 이렇게 몸이 약간 쑤셔요. 그 사람 영화 보고 집에 가면 막 몸이 좀 쑤셔. 그리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야 돼 집에. 진짜 힘들어.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와서 힘들어서 못 보겠다고 문자 보내고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좀 그런 요소가 있어요. 뭐 진을 빠지게 하는. 이제 내일 개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아무래도 이건 아마 개봉한 다음에 이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곡성 군수님이 지금 곡성 제목 맞아요.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명 전라도에 그 곡성 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좀 표기해 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실제와는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영화에 삽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유근기 곡성 군수님께서 오늘 칼럼을 하나 쓰셔서 오늘이 아니라 4월 24일에 쓴 칼럼이 어떻게 이제 지금 보게 되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아니 명필이라고 곡성을 검색하면은 군수님이 나오시더라고. 아니 정말 너무 명필이라서 제가 이게 군수님이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곡성 이런 지명을 둘러싼 이런 잡음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네, 이걸 보고서 굉장히 진짜 우리 곡성에 오셔서 따뜻함이 주는 즐거움 한 자락이라 또 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꼭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나홍진 감독도 곡성 지역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인터뷰에서 그거를 이제 그 아름다움을 자기식인 있어요.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좋은 거 보고도 자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식으로 화제가 증폭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기대가 좀 되고요. 그 한국 영화들이 지금 올해 뭐 손익 분기점 넘은 영화들이 별로 없는데 이미 캡틴 아메리카 예매율을 넘어서서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중적인 반응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기대가 돼요. 이를테면 기자 평론가들의 반응하고 또 일반 관객들의 반응하고 또 뭐 뭐라 그럴까 시네필들의 반응하고 또 다 다르게 나오는 영화가 나홍진 감독 영화거든요. 각자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그 기대가 됩니다. 뭐 논쟁이 좀 됐으면 하는. 거의 뭐 평단은 거의 통일됐어요. 압도적으로 별을 들이붓고 있던데. 그래요? 평론가들이 양손에 오른손 별 뿌리다가 별 다 안 주잖아. 5개밖에 안 주잖아. 팔 아프면 또 왼손으로 뿌리고 만땅으로 채우고 있던데 별을 뭐 거의. 별을 막 밖에 그냥 쓸어서 붓고 있는. 그래서 뭐 VIP 시사 반응도 뭐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죠. 까봐야 하는 거죠 또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운이 있는 게 이제 지난번에 대체 휴일이 갑자기 해서 연휴가 생겨버렸잖아요. 이때 캡틴 아메리카 보레들이 다 본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어제 캡틴 아메리카가 확 떨어져가지고 한 10만. 그러니까 그 대체 휴일 때 한 막 4, 50만, 막 5, 60만씩 가다가 하루에 70만씩 받죠. 그래서 쫙 이 기세면 그냥 금방 1000만이네 이러다가 알고 봤더니 그 대체 연휴 기간에 이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보레들은 다 본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쫙 빼주면은 곡성이 이제 사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이제 연착륙이 가능한 거죠. 아직 흥행적으로는 운이 따른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1000만 얘기 처음 나올 때 막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그런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아 진짜? 잘 됐네. 900만 대 뭐 이렇게. 그 영화들이 흥행돼도 어떤 식으로든 만들려고. 곡성이 흥행돼도 뭐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좀 기대가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유료 관객이 될 텐데 기대하면서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색다른 독립영화 개봉을 하는데 사돈의 팔촌. 설명해 주시죠. 아니 해주세요. 이게 사돈의 팔촌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인 톤이에요. 영화가 굉장히 일상적인 톤이고 뭐 특별히 막 스타일을 막 화려하게 쓴다 이런 게 없는데 그 안에 이렇게 되게 그 아기자기하고 금기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독특한 톤인데 이런 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런 독립영화에서 사실 금기적 소재를 다룬 독립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약간 우린 이런 것을 다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분위기 조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굉장히 노멀합니다. 톤도 그렇고 그냥 뭐 가족 얘기 처음에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소재인데 이제 그런 미리 오픈하면 안 되는 거죠? 오픈해야죠. 오픈해야 제목이 팔촌? 사돈의 팔촌인데 그 차라리 사돈의 팔촌이었으면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거잖아요. 사촌지간이 그냥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깨벗고 논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뭐 그저께 놀진 않지만 깨벗고 물장난하고 막 이런 놀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뭐 군 제대하고 뭐 여자애는 제대하기 뭐 직전에 유학 뭐 제대부가 나오고 뭐 유학 준비하고 이런 어른이 돼서 만났을 때에 생기는 그 묘한 느낌 로맨스 이게 그런 거 한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냥 그렇잖아요. 뭐 스타일리시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도발적인 것도 아니고 실험적인 것도 아니고 독립영화 하면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되게 간질거리는데 묘하게 설득되네. 그래서 절제합니다. 굉장히 서로 이렇게 절제하면서 뭐 파격적이지까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촌이 어린 시절에 만났던 한 10년 동안 못 만났던 사촌 시간의 남녀가 성인이 돼서 만나면서 미묘한 로맨스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외숙모가 알게 돼요. 빠밤. 너 우리 집에 왜 왔니? 너 왜 그러니?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뭘 기대해? 아무튼 그 배소은 배우하고 예전에 닥터에 나왔던 배소은 배우하고 지금 가와만사성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인섭 배우가 출연을 해서 상당히 그 미묘한 연기들을 보여줘요. 저는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연기적으로도. 그래서 두 배우 뉘앙스가 참 좋고 다른 배우들의 앙상블도 굉장히 좋아요. 독립영화에서 의외로 굉장히 소홀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배우들의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에 그렇게 소홀히 다루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영화는 웬만한 큰 영화들보다도 훨씬 더 그 작은 역들 조연들까지도 다 합쳐서 가족 구성원들 친구들까지 그 연기들의 앙상블 같은 게 굉장히 뭐 리얼하고 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건 감독이 연출을 잘한 거죠. 주예린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배우 김자영 배우 이렇게 뭐 나오는데 하여튼 뭐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고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현상 감독인데 벌써 이제 서른이 됐는데 두 번째 장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하고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이 직접 촬영까지 했어요. 근데 촬영이 후지지 않아 800만 원으로 만들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800만 원, 8천만 원 아니고 800만 원. 800만 원. BEP가 얼마지? 이거는 개봉하는 순간 남는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작게 하지만 뭐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예술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뭐 이제 케이블 TV 들어가서 뭐 다운로드하고 이럴 텐데 많은 분들이 볼 것 같고 아마 그냥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보면서도 뭔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촌과의 사랑이건 동성과의 사랑이건 사랑은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설명이 안 돼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더 몰입을 했고 관계는 조금 나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조금 더 사촌간의 사랑 이거보다는 순수한 어떤 남녀의 사랑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촌이긴 한데 사돈의 팔촌이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시나 보네. 사람이 어른이 돼서 뭘 경험하고 어떤 감정을 느껴봤자 아이 때 느꼈던 감정만큼 크진 않대. 나도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다음 이제 영화제 얘긴데요. 전주영화제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갔더니 재밌더군요. 구피디도 왜 또 침이 나려고 그러지? 구피디도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그 방송을 아니요, 들었더니 진짜 침이 고여 있더라고. 저는 예, 올해는 못 갔습니다. 엉클도 혼자 다녀오셨군요. 예, 뭐 그 얘기한 가맥집에 갔더니 정말 그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맥주 뭐 한 두 박스 먹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장합니다. 그 다 먹은 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반 먹은 것만 올렸는데도 역시 대단하시더라고 하다고 칭찬이 막. 그게 칭찬입니까? 칭찬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랜만에 가서 그 영화들도 전주스러운 영화들 아직 한국에 개봉하지 않을 것 같은 약간 실험적이면서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이미 곧 개봉할 영화를 미리 가서 보고 거기에 감독과 그렇죠. 배우들을 만나는 걸 영화제에서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이 영화제가 아니면 못 보는 영화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후자를 선택해서 그 재밌는 영화들을 봤어요. 그래서 역시 전주는 이런 맛이지. 뭐 때문에 정치적 동물 소가 나와서 자기 인생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소가 클럽도 가고 가장 화제작은 뭐였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화제작은 아니 가장 화제작은 영화 본 얘기 하던데 진행자도 좀 그만해. 최승호 감독의 자백인 것 같아요. 간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MBC PD였다가 잘리신 분이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주영화 출품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이빙벨도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상호 기자가 MBC PD였는데 잘려가지고 그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부산영화제 튼 거고. MBC는 다큐 작가의 산실인가요? 그렇게 돼버렸어. 이게 슬픈 일이라니까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KBS 분발해야겠는데요. SBS랑. 네. 방송국에서 충분히 할 만한 얘기들을 방송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어쨌든 많은 관객이 보게 하려면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제에 가서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어쨌든 작게라도 개봉을 해서 관객을 만나서 이 사건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그 두 편의 그 방송국 PD 출신의 그 작품이 있었어요. 그 언론사 해직을 다룬 김진혁 감독의 작품하고 최승호 그 PD가 만든 자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간첩단 조작 사건을 다룬 것 중에서는 완결판이 아닐까 이런 평가를 받고 그 대중적으로도 또 언론의 주목도도 되게 많이 받아서 여러 이제 수상작들을 넘어서는 그런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2개 부문상 받았어요. 이 영화가 비경쟁 부분인데 내펙상 국제 영화 평론가협회에서 준 내펙상하고 다큐멘터리상 2개를 받아서 아마 어떻게 이제 개봉을 할지 이게 주목이 된 상황입니다. 개봉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화제를. 그렇죠. 개봉해야죠. 뭐 전주에 상영한 많은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을 중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을 받은 작품이 한국 경쟁의 대상을 받은 작품이 이현주 감독의 연애담 그리고 뭐 제주 해녀들을 다룬 그 고희영 감독의 물숨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데요. 배급 지원상도 받고 이래서 아마 개봉을 할 것 같고 그의 화제작들이 뭐 전주에서 직접 만든 김수영 감독의 우리 손자 베스트 그리고 김종근 감독의 최악의 여자 이런 영화들은 아마 상하반기 중에 개봉을 할 걸로 보입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만든 다큐가 있어요. 주눈이라고 그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그 녹음을 하는데 인도의 그 여러 뮤지션들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그냥 스튜디오가 아닌 어떤 성 같은 데서 녹음을 하는데 그걸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뮤지션들의 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폴 토마스 앤더슨이 아무런 제약 없이 찍은 거예요. 막 녹음하고 있는데 천장에 막 비둘기가 날아다녀. 그럼 비둘기 소리가 들려. 그럼 스텝이 와서 비둘기 쫓고 있어. 근데 그게 그 다큐멘터리에 다 담겨 있고 실제로 음악적으로도 사운드 면에서도 그게 뭐 비둘기 소리가 들어가거나 구구구 들어가거나 파닥거리는 게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그래서 그 전날 먹은 술을 이제 숙취를 풀면서 볼 수 있는 그 영화였고 또 인상적인 거는 이성강 감독의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카이 어르모스의 전설을 야외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이게 어르모스의 전설이잖아요. 근데 거의 야외에서 봤더니 4D 영화더라고. 얼음이 막 쏟아지는데 그 야외에 막 전해지는 거예요. 달달달 떨리면서.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야외 상영 때 추웠어? 엄청 추웠어요. 최근에 이준익 감독님을 뵀는데 동주 야외 상영이 난리 났어요. 근데 진짜 그 흑백 영화가 딱 하는데
별에는 밤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진짜 밤에 별이 뜬 거죠. 네, 별이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그리고 박정민 씨가 와가지고 무대 인사를 하니까 전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야. 근데 영화는 8시인가 그런데 한 5시부터 줄을 서 있는데 여자들만 줄을 서 있어. 그래서 박정민 씨의 팬덤이 엄청나.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날 이제 동주를 야외 상영하는 날이고 이천석이 완전히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영화제에서 극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엄청 추웠다는 거. 특히 얼음호수의 전설을 보는데 사람들이 다 4D 영화라고. 그 얼음이 나한테 더 가까우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오랜만에 갔더니 역시 전주만의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사실 부산영화제 가면은 술 산단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4명 모이면 20만 원 나와요 그냥. 그리고 지나간 사람 한 명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사람 몫이 막 이런데 포장마차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는 만지면 10만 원이니까 전주는 야 막걸리 먹으러 갈래? 근데 누가 사는지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 전주 가맥집 갔더니 올랐어 맥주가. 아니 맥주가 10%나 올리면 어떻게? 막 이제 화를 낸 거죠. 10% 올라서 2,200원이야. 너무 올린 거 아닙니까? 10%나 올렸더라고. 몇 년 동안 2,000원이었는데 2,200원으로 올랐더라고. 아무튼 우리 방송 듣고 가맥집 간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뭔가 뿌듯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막 또 가고 싶어. 불건전 방송. 이게 가맥집이군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12시 넘었더니 그 전주 가맥집이 다 영화인들로 지역 주민들은 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무튼 그것도 다 모았잖아요. 그 영화의 거리로 분산 안 하고 모았고 CGV가 그 전주 영화의 거리에 새로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이제 몇 개관 되는 극장이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 CGV 이런 데서 쭉 영화들을 보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다 사람들 만나고 그런 이제 영화제에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전주 가서 다 부산 걱정을 하는 올해 부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저도 뭐 피켓 시위나 이런 거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혼자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 스태프들은 뭐 주말에 내려오고 그래서 조직을 못했는데 몇몇 감독들이 그 박석영 감독과 스티플라워의 박석영 감독과 정화단 배우 그리고 박정범 감독 등이 이제 피켓을 만들어서 잠깐이나마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부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모습이 참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같은 말씀. 치아. 여기 금일봉이 뒤를 따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보니까 이게 되게 의도된 건 아닌데 지금 부산의 힘든 상황과 대비돼서 그 전주는 이제 마치 그 어떤 영화제 해방구 같은 느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발언, 시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죠. 오히려 그 부산을 비판하면서 부산 시장을 비판하면서 영화제에서는 그 뭐 검열이나 이런 게 없고 자유로운 해방구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으니까 우리 봐라 우리는 자백도 튼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화. 근데 이게 뭐 그 부산 영화 디스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방식은 이제 그 지지하는 거죠. 어떻게 영화인들을 지지하는 거고 영화제가 당연히 그건 뭐 따로 뽐낼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부산이 워낙 큰 삽을 푸셔가지고 계속 이제 뭐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그렇죠. 지금 새로운 소식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 뭐 참 그 그림 애매하더라고요. 강수현 위원장과 서병수 시장이 악수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김동호 위원장님 50대 영화제 일구시고 이제 은퇴하여 계획 세우셨는데 다시 70대 끌려오셔서 이제 80 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좀 있으면 80이시죠? 아니요, 올해 80이세요. 올해 80. 네, 올해 80. 59대 영화제를 만드셨고 올해 80이 되셨고, 근데 부산시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여러 카드들을 그 제시했어요. 안성기 씨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성기 씨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걸 흘렸고, 근데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접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 오픈되지 않은 뭐 영화계 인사들한테 그 직간접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조직위원장이나 이런 카드를 받을 그 상황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배우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고 이런 분한테 그 물밑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됐고 이제 카드가 없으니까 영화계 이런 이제 반발을 그
그 물리칠 카드가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 측에서는 대안이 김동호 위원장밖에 없다. 김동호 위원장 카드를 받아라라고 이제 협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의를 이룬 게 김동호 전 위원장님이 조직위원장을 하시고 그 올해까지 영화제를 치르고 그 내년에 총회를 통해서 뭐 정관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제를 가자 뭐 이런 건데 영화계 반응 상당히 냉담합니다. 사과는 안 하고. 네, 사과 안 하고 재발 방지 약속 없고 지금까지 이 사태를 만든 게 누군데 그래서 그 보이콧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콧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그 김동호 위원장이 이제 오셔서 김동호 위원장이 오시더라도 정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이거 막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인데 원포인트 정관 개정 임시총회를 열어서 정관 개정을 5월에 칸느 영화제 끝나면 정관 개정을 해서 그 김동호 위원장을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원래 당연직으로 부산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정관 개정을 해서 김동호 위원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또 서병시장은 또 근데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 조직위원장이야. 그래서 올해 영화제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다이빙벨 사건이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2015년 영화제는 무사하게 치렀잖아요. 치르고 나서 영화제를 이제 고소고발하고 계속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올해 영화제 치르고 나면 내년에 총회하기 전까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김동호 위원장 보고 나가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영화계가 아직 보이콧을 안 풀고 있고 그 부산시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김동호 위원장님이 영화계 신뢰를 받는 분이고 영화제 읽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김동호 위원장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그 이 난국을 타게 하는 데는 적합한 인물이나 부산시의 태도가 자기는 쏙 빠지고 영화제에 공을 넘긴 거예요. 그렇죠. 김동호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서병수의 태도, 서병수 그렇죠. 시장의 사실은 태도가 자기는 사과도 안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고 올해 영화제를 잘 치르자.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또 모르는 거죠. 서병수 시장의 임기는 2년 반 남았어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계에서 이런 이제 문제인데 영화계에서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래도 영화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누구는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자기는 못 가겠다. 그럼 영화계의 커뮤니티가 파괴되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누구는 출품을 하고 누구는 출품을 안 하고 이러면 예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거 누가 다 100% 만족하는 카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참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뭐 이 상황까지 됐으면 파국은 막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뭐 사과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데 다른 이제 많은 영화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얘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 본때를 보여주는 게 그러면 영화제를 안 열거나 천막 치고 열거나 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제면 이제 영화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보이콧을 한 상태에서 원칙이 있잖아요. 보이콧을 푸는 원칙이.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이제 가오지 뭐 가오. 그리고 한번 하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지 자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동호 위원장을 내세워서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으로서는 영화제가 안 열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인 입장에서 보다는 뭐 다른 입장이겠지만 이 사람도 20년 동안 열리던 게 서병수 때 갑자기 영화제가 안 열렸어.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시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한테 타격이니까. 그렇죠. 김동호 위원장에서 위원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영화제는 좀 어떻게 구색이라도 해서 어떻게 열리게 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최소한의 해야 될 의사표명 뭐 석고대지 하진 않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만 해주면 이제 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김동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지금. 근데 뭐 김동호 위원장이 부산시장한테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영화인들이 요구한 거를 서병수 시장이 어떤 다르게라도 어쨌든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누군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영화계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서병수 시장은 자기는 해결했다고 빠질 텐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이제 뭐 어떤 영화계나 뭐 부산 시민이나 관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영화제를 해놓고 결국 불명예 퇴직을
퇴임을 하고 그 이용관이라는 이름은 싹 빠져버린 거니까 이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 이 그 사람의 그 헌신과 그동안의 노력과 이런 거는 참 뭐 보상을 원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야, 검찰에 기소가 된 그렇죠. 상황이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이용관 집행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근데 영화계에서도 사실은 그 이슈 파이팅을 뭘로 할 거냐,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수로 할 거냐, 영화제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할 거냐에서 영화제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논쟁이 돼버리니까 그 뭐 이용관 위원장이 부산 영화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될까봐 이용관 위원장 카드는 두고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갔는데 이용관은 싹 빠져버린 피해를 받고 불명예 퇴임하고 끝난 영화계에서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돼버린 거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아마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장이 바뀌고 또 어떤 뭐 분이 와서 뭐 그래도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의 뭐 공로패를 주고 이럴 수는 있겠죠. 올해 부천 국제영화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김영도 프로그래머 영입해가지고 예전의 과오를 뭐 이렇게 하고 김홍준 감독도 다시 모셔서 어떻게 뭐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10년 지나서 그렇게 한들 아무 의미 없죠. 참 그 상처뿐인 영광 같은 게 되잖아요. 예. 그게 있을 때 잘해야지. 네, 있을 때 잘하고 그리고 그만둘 때 잘 그만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애초에 이럴 거면은 작년에 이용관 위원장이 올해 제가 다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영화계가 다 말렸는데 그런 이제 말리지 말고 보내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아무도 그 몇몇 사람들이 우리 이용관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SNS 상에서나 그런 거지 단체의 입장이나 영화계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타겟을 하나로 맞춘 거죠.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사과해라 이렇게만 되고 끝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누구 개인에게 다 책임을 지우고 이런 것들도 웃긴 거고 그분이 모든 공로를 가져가는 것도 뭐 재미가 없는 거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10월에 열었는데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고 그 전에 위상으로 할 수는 있죠. 뭐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이 좀 덜 되고 이렇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중적으로 영화 몇 편 빠진다고 영화제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지금 깐느가 시점이었던 거예요. 깐느 가기 전에 어쨌든 해결을 하자. 깐느 가가지고 또 영화인들이 가서 피켓 시위를 할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연상호 감독이 무슨 짓을 할지. 나홍진 감독이 무슨 짓을 할지 박찬욱 감독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나홍진 감독은 좀 무서운데 네, 강수현 위원장이 가서 감독도 무서워. 만만치 않은 감독님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빨리 이제 그걸 되게 두려워했대요. 부산시에서는 깐느 가서 국제적으로 부산시장이 언급되고 이런 걸 두려워해서 빨리 타협을 보고 그 강수현 위원장도 만나고 바로 그 깐느로 가셨거든요. 그 무서워하는 건 또 많아. 해결은 안 하면서 세계적 망신 타임. 네, 세계적 망신 당할 뻔했죠. 말 바꾸거나 하진 않아요? 올해 영화제 끝나고 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원인 무효다. 뭐 김동호도 다 나가라.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럴까 봐 시간 벌어놓고 지금 네, 그런 거죠. 네, 자기 사람 누구 어떻게 해서 그 시스템을 자기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봐야지. 야, 이렇게 물어 어떻게? 되게 막 은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해도 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열릴 수 있는 거야? 예, 오늘 뭐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 뭐 개봉작 소개 그리고 2주에 이슈가 되는 영화들 곡성부터 뭐 탐정 홍길동 뭐 사돈의 발전 그리고 태양 아래까지 쭉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후일담 얘기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뭘 하나요? 네. 그 독과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캡틴 아메리카 근데 그 실제로 통계를 내보거나 이러면 조금 우리가 그냥 그 개념적으로 한 독과점이랑 현실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파악된 독과점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대 최고 독과 이게 최고라는 이런 최고라는 하여튼 톱 10
뭐 혹은 톱5 정도를 선정을 해보면서 독과점 짱. 네. 독과점 짱. 너 혼자 다 먹어라. 씨. 탑5.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영화들이 있을지 궁금하네. 그런 영화도 있고 의외의 영화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독과점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과점 얘기라고 재미없는 건 아니겠죠? 뭐 하긴 나름이죠. 열심히도 합시다. 구피디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 이렇게 자꾸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엉클 좀. 아니 아무도 진행을 안 하니까. 아니 너무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아니 너무 기성 그 방송인들을 흉내내는 것 같아서. 아 제가 예전에 방송을 좀 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팟캐스트 같은 거는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아니 너무 편해. 방송 체질이구만 방송 체질. 이게 너무 편하면 말이 막 나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해서 안 될 얘기를 막 좀 할까봐. 사고도 치고 또 그 저기 뭐야 예전에 그 반바지에 쓰레빠 같은. 사고 너무 많이 쳐가지고 여기서 사고 치면 회복 불가야. 그래야 재밌지. 디스패치가 막 따라 붙고 막. 너무 EBS적이야 지금. EBS에서 오래 일했어요. 역시 케이블로 갑시다. 케이블 스타일로. EBS 주상파야. 케이블로 화내. 우리 케이블 스타일로 가자고. 종편 스타일로. 종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다음 주에 뵙시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ree, two, one. And cut.